오늘의 이야기. 당신이 아는 호랑이 하지만 몰랐던 창귀의 진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숲속에서 들려오는 내 이름 굶주린 영혼의 부름. 밤길을 걷다 누군가 등 뒤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반가운 목소리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그 찰나, 당신의 인생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옛 조상들은 말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호랑이 턱 밑에 붙어 다니는 그 귀신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조선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호안. 하지만 기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그저 포식자일 뿐이었고 진짜 공포를 설계한 기획자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하루설화는 산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잡이 창귀의 탄생과 그 서늘한 속삭임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세기 세도 정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극심한 가뭄과 관리들의 수탈로 살림이 황폐해졌습니다. 민초들이 먹을 것을 찾아 산으로 기어 들어갈 때 산의 주인인 호랑이들 역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민가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한 해에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는 백성이 수백 명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잇따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분이 대문을 잠갔는데도 혹은 깊은 구덩이 속에 숨었는데도 호랑이가 귀신같이 사람을 찾아내 물어간다는 것이었죠. 성현의 용제총화에는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영혼은 성불하지 못하고 호랑이의 노예가 되는데 이들이 바로 창귀입니다. 창귀는 호랑이의 턱 밑에 붙어 살며 산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어느 집 대문이 헐거운지를 호랑이에게 속삭여줍니다. 왕의 칼이었던 망나니가 국가 시스템의 도구였다면 창귀는 자연의 포식자인 호랑이가 부리는 잔인한 정보원이었던 셈입니다. 혹시 깊은 산행 중에 돌을 높게 쌓아 만든 기묘한 무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호식총이라 불리는 호랑이에게 먹힌 자들의 무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당한 시신을 수습할 때 절대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에 붙은 창귀가 마을로 따라 들어올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대신 그 자리에서 시신을 태우고 그 위에 커다란 돌을 쌓은 뒤 시루를 뒤집어 씌우고 그 구멍에 가위나 칼을 꽂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망자를 기리는 무덤이 아니라 창귀를 땅속에 영원히 가두기 위한 강력한 주술적 감옥이었습니다. 창귀가 철제 가위의 날카로움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우리가 걷는 아름다운 등산로 밑에 누군가를 가둔 감옥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창귀가 사람을 홀리는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심리적입니다. 창귀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이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산속 안개 사이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창귀는 죽기 전 자신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 아내가 남편을 찾는 소리,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들려오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 이것이 창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창귀의 교활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귀는 호랑이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함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먹잇감이 있으면 길을 안내한다. 이들은 단순히 귀신이 아니라 호랑이의 지능이 되어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리운 얼굴이 아니라 피 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일 뿐입니다. 창귀에게 홀려 산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숲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귀를 막고 떨어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창귀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이웃과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그들이 호랑이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이 바로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시간 우리는 창귀가 성불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잔혹한 대가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의외의 약점, 제2부 지옥에서 온 재한, 가족을 팔아야 성불하는 귀신편에서 그 비극적인 선택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제2부 지옥에서 온 재한, 가족을 팔아야 성불하는 귀신. 호랑이의 턱 밑에 붙어 평생 사냥감을 찾는 노예, 창귀. 그들에게 죽음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도 포식자의 지배를 받으며 산자의 피 냄새를 맡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이었죠.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노예를 호랑이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절망적인 선택.
그런데 그 재물이 하필이면 가족이어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2부에서는 창기가 성불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장 잔혹한 대가와 그 공포에 맞서 싸운 조선 백성들의 기묘한 비책들을 들여다봅니다. 조선 후기의 천재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그에 져서 열하의 기소, 호질에서 창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창기는 갓 죽은 순서대로 굴각, 이이, 육혼이라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막 호랑이에게 먹힌 신입 창기는 굴각이라 불립니다. 이들의 자리는 호랑이의 겨드랑이입니다. 주 업무는 가족과 친척을 유인하는 가장 잔인한 일이죠. 이 신입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이이라는 계급으로 승진합니다. 이들은 호랑이의 턱 밑에 붙어 지내며 오늘은 어느 고을에 어떤 사또가 맛이 좋은지 메뉴를 선정하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 최고참 단계는 육혼입니다. 호랑이의 꼬리에 붙어 지내는 이들은 함정을 미리 파악해 호랑이에게 경고하는 보안 요원이죠. 결국 창기는 성불할 때까지 호랑이의 온몸을 돌며 철저히 부려먹히는 종신 계약직이었던 셈입니다. 이 기괴한 계급 체계를 듣고 나니 창기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재물을 찾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참고로 이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이 바로 갓 호랑이에게 먹힌 굴각입니다. 굴각은 아직 인간의 기억이 생생하기에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호랑이의 아가리로 유인합니다. 왜 하필 가족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창기는 생전에 맺었던 인연의 끈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면 남몰래 안도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창기가 된 사촌이 성불했으니 우리 집안은 안전하겠구나라는 뒤틀린 안도감. 기근과 수탈로 이미 피폐해진 조선 후기 창기라는 귀신은 백성들 사이의 마지막 신뢰인 가족에마저 공포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선 백성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의 공포 속에서 창기의 결정적인 약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신맛이었습니다. 창기는 생전에 좋아했던 인간의 맛을 그리워하는데 유독 매실이나 산딸기 같은 신맛 나는 과일 앞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주머니에 항상 말린 매실을 넣고 다녔습니다. 창기가 나타나 이름을 부르면 매실을 입에 물거나 길가에 던져 창기의 시선을 돌린 뒤 도망치기 위해서였죠. 또한 창기는 자신이 죽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여름인데 겨울옷을 입은 지인이 나타나 말을 건다면 그것은 반가운 이웃이 아니라 당신을 노리는 창기의 위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단서들이 19세기 조선인들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유일한 수사 매뉴얼이었습니다. 가족을 팔아 성불하려는 귀신과 신맛 나는 열매로 그들을 쫓으려 했던 백성들. 이 기이한 싸움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던 민초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서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기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19세기 말 조정에서는 이 귀신들을 잡기 위해 특수한 부대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호랑이를 잡고 주술의 힘으로 창기를 소멸시키려 했던 사내들. 다음 시간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 제3부 괴물을 만드는 시대, 차코갑사의 추격과 마지막 눈물편에서 창기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마지막 진실을 공개합니다. 과연 창기의 휘파람 소리를 멈춘 것은 누구였을까요? 제3부 괴물을 만드는 시대 차코갑사의 추격과 마지막 눈물.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가족조차 문을 걸어 잠가야 했던 공포의 시대. 19세기 조선은 창기라는 괴물 앞에 무릎을 꿇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답을 찾아내는 법이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곧 서슬퍼런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국가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조선 최고의 살인 병기들을 소집합니다. 호랑이를 잡는 귀신 차코갑사의 등장이었죠. 이들은 단순히 용맹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군줄인 상군과 그 턱 밑에 창기를 상대하기 위해 이들은 지독하리만큼 치밀한 3단계 사냥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주력 무기는 화승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장전 시간이 길고 습기에 약해 단 한 발을 빗나가면 바로 호랑이의 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코갑사는 반드시 5인 1조로 움직였습니다. 조총수 2명이 앞선 조를 짜서 사격하면 뒤에 선 3명의 살수들이 장창과 당파를 들고 성벽처럼 버텼습니다. 총탄에 맞고도 광분에 달려드는 호랑이를 긴 창으로 저지하며 조총수가 다시 장전할 시간을 벌어주는 목숨을 건 이어 달리기, 이것이 차코갑사의 첫 번째 전술이었습니다.
총만으로 호랑이를 잡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기의 길안내를 무력화할 기계식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벼락틀을 거대한 통나무에 날카로운 칼날이나 돌을 박아두고 호랑이가 미끼를 건드리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그대로 쏟아져 내리게 만든 장치입니다. 함정은 깊은 구덩이 바닥에 날카로운 죽창을 꽂아두고 위를 낙엽으로 덮었습니다. 창기가 아무리 영리해도 착고갑사들이 설치한 이 교묘한 살인 기계들까지 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후 그들은 가장 기괴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로 갓 잡은 호랑이의 간을 꺼내 날것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히 영양 보충이 아니었습니다. 상군의 영역을 내 몸에 받아들여 다음 사냥에서 창기의 홀림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착고갑사들만의 지독한 정신무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호랑이의 턱뼈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를 죽임으로써 그 턱 밑에 붙어있던 창기들을 강제로 해방해주는 물리적 퇴마였습니다. 하지만 창기들이 해방되어 성불할 때 그들은 기쁨의 미소가 아닌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왕은 그들에게 호랑이 가죽 한 장을 포상으로 내렸지만 그 가죽 한 장을 얻기 위해 그들은 매번 자신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짐승의 광기, 그리고 귀신의 원한이 뒤엉킨 처절한 사투. 그것이 우리가 몰랐던 착고갑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착고갑사들이 호랑이를 쓰러뜨렸지만 산속을 떠도는 창기들의 휘파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으되 영혼은 여전히 호랑이의 턱 밑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떠나간 이를 놓아주기 위해 기묘한 사투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장치가 바로 지난 일부에서 본 호식총입니다. 하지만 이 돌무더기 위에는 아주 특별한 자물쇠가 하나 더 얹어집니다.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시루입니다. 왜 하필 시루였을까요? 여기엔 창기의 지독한 숫자 강박증을 이용한 민초들의 처절한 심리전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창기는 무덤 밖으로 나가려다가도 머리 위 시루 구멍을 보면 그 개수를 다 세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밤새 구멍을 세다 숫자를 잊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창기를 구멍 속에 묶어두었던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이가 괴물이 되어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 산자들의 눈물겨운 결계였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서린 핏빛 공포를 씻어내기 위해 조선의 백성들은 가장 극적인 의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창기맞이 굿입니다. 경상도와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행해졌던 이 굿은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당이 호랑이 탈을 쓰고 나타나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풍성한 음식을 차려 대접합니다. 나를 죽이러 온 원수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죠. 하지만 이 굿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호랑이 흉내를 내던 무당이 창기에 넋을 달래며 이제 호랑이도 죽었으니 이 굴레를 벗고 편히 가라고 외치면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산으로 숨었다가 굶주림 때문에 호랑이 밥이 되어야 했던 내 형제, 내 이웃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자 작별 인사였습니다. 시루 구멍에 가두어 밤을 버티고 굿판의 눈물로 영혼을 보내주었던 사람들. 19세기 조선인들에게 창기는 퇴치해야 할 악기인 동시에 반드시 안아주어야 했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3부에 걸친 창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19세기 조선에 왜 유독 창기 설화가 창궐했을까요? 당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이웃의 고열을 짜내야 내가 살 수 있고 가족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었던 지옥 같은 현실. 창기가 가족을 호랑이에게 바쳐야 성불할 수 있다는 그 잔인한 설정은 어쩌면 살기 위해 서로를 배신해야 했던 당시 조선 백성들의 처참한 자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웠던 건 굶주림이었고 창기보다 잔인했던 건 백성을 버린 국가였습니다. 이제 산속의 휘파람 소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창기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이 슬픈 설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희생시켜 나의 성불을 바라는 또 다른 창기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지금까지 하루설화 당신이 아는 호랑이, 하지만 몰랐던 창기의 진실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